중국의 첩보기관인 국가안전부는 4월 국가안전기념일에 국가안보상의 기밀을 공개했는데요. 해외 세력을 위해 일하는 중국인 간첩이 저지른 국가전복 무장봉기 미수 사건과 현역 간부에 의한 중국군의 최신 무기 등 국가기밀 누설 사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중 3건이 중국 관영 중앙TV에 의해 전해졌는데요.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상의 기밀을 공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6년 중국 남부 윈난성에서 인민해방군의 은퇴 간부였던 한 남자가 해외 적대 세력원들과 함께 결사대를 조직, 윈난성 쿤밍시의 경찰서와 군 무기고 등을 습격해 윈난성을 세력 아래에 두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대로 성공하면 인터넷을 통해 독립국으로서의 정치 방침을 발표하고 실패하면 해외로 망명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결사대의 산하 멤버에 의해 경찰에 밀고되어 어이없이 실패했습니다. 수개인 남성은 체포돼 지난해 4월 청두법원에서 국가전복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 양형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건은 군 관계자가 금전 목적으로 해외 간첩 조직의 군사무기 등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입니다. 누출된 국가기밀 중에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함재기 젠15의 사진과 성능을 담은 도면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체포돼 징역 15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국가전복 무장봉기 사건 너무 아깝다. 성공했으면 중국 공산당의 붕괴를 앞당길 수 있었는데 뭔가 냄새가 난다. 갑자기 저런 사건을 공개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 웃긴다. 젠15의 사진과 성능을 담은 도면이 국가기밀이라고?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실패작인데 등의 댓글을 달며 전 세계 사람들은 중국을 조롱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이 같은 기밀을 노출한 것은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로 민심의 동요가 현저해지자 외부로부터의 적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물타기해 시진핑 지도부의 국내에서의 구심력을 강하게 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 쿠데타 시도와 군 내부 국가기밀 누설 사건에 대해 천원칭 중국 국가안전부장은 TV 보도에서 이들 사례는 모두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군사 분야 이외에도 경제, 문화, 사회, 기술, 사이버 공간, 생물학 등의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중국의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 사례로 바이오 보안 위험을 피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등의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죠. 실제로 쿠데타 시도가 있었는지 조작이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군기밀이라고 하는 젠15에 대한 내용은 네티즌들의 댓글 내용처럼 이미 기밀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까발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훈련 영상을 비공개하고 일정 조건에서만 훈련 영상을 공개하는 실정이죠. 오늘은 중국이 자랑하는 군전력의 허화실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본 방위청이 발표한 2020 방위백서에서는 주변 국가의 전력을 평가해 놓았습니다. 센카쿠 열도를 놓고 영토 분쟁 중인 중국과 대만의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데요. 일본이 평가한 무기 수량과 복무 인원은 상당히 정확하다고 합니다. 일본의 방위백서의 중국의 젠15 전투기는 모두 20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측하고 있던 30에서 40대보다 훨씬 적죠. 이 숫자는 중국 항공모함의 실제 전투력을 폭로한 셈입니다. 모두 합쳐서 20대라면 야오닝호 하나도 만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이 공표한 수치에 따르면 야오닝호는 24대의 젠15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고 산둥호는 36대의 젠15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함재기 수량은 한 척의 항모도 만재시키지 못하는 수량이라는 것이죠. 20이라는 함재기 숫자로 실제 중국 항모 전투력이 어떤지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항공모함 함재기 젠15는 더 말이 많습니다. 이미 4번의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중 2건만 언론에 공개됐죠. 중국이 첫 함재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업료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업료가 너무 비싼 게 문제입니다. 캐나다 군사 잡지인 카나 방무평론은 젠15 함재기에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실전 배치 이후 지금까지 16대만 생산하는 데 그쳤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당초 수호이 33의 아이선스 생산을 추진했지만 러시아가 중국이 수호이 27을 불법 복제해 젠11을 만든 전력을 문제 삼아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도움을 받아 수호이 33을 분해한 뒤 역설계에서 젠15를 만들었죠. 하지만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과 전투기의 신경기라 할 수 있는 에비오닉스가 말썽을 부렸습니다. 아직 기술력이 달린 것이죠. 이 같은 상황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함재기 조종사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CMP는 지난 18일 취역한 산둥함의 경우 최소 70명의 함재기 조종사 등 지원 인력들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항모수를 대여섯 대까지 늘리려는 상황에서 향후 비행 조종사 훈련이 시급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해군 함재기 조종사 훈련소는 2013년 5월에 설립됐는데요. 이는 중국의 첫 번째 항모인 야오닝함이 취역한 2012년보다 늦은 것이죠. 중국은 훈련 과정에서 치명적인 사고들이 발생했지만 신규 조종사 모집에 방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도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젠15뿐만 아니라 중국의 항공기 사고는 유명한데요. 건국 7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허난성에서 수송 헬기가 추락해 3명이 숨졌고 티베트 고원에서도 젠10 전투기가 적어도 비행 훈련 중 추락했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빈번한데 더 난이도가 높은 함재기 조종사를 과연 누가 하고 싶을까요? 항공모함은 활주로가 일반 군용공항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고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중국의 항공모함 두 척은 모두 함재기의 이륙을 돕는 사출기 캐터펄트가 전무하죠. 이륙 시 가속을 크게 올려주는 사출기가 없이 구형 스키점프식 활주로에서 이륙을 해야 하는데 조종사들은 숙련되지도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결국 야오닝함의 항공모함 야간 착륙은 취역 6년 뒤인 2018년 5월에나 가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착륙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니 실전 훈련은 아직 엄두도 못 내는 셈이죠. 중국 전투기 조종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함재기인 젠15의 무거운 몸무게입니다. 젠15는 연료를 가득 채우고 미사일 등을 모두 장착해 완전 무장한 상태의 무게가 33톤에 이릅니다.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이자 거대한 전투기로 유명한 F-22의 무기 적재 중량도 29톤 정도니 젠15는 엄청나게 무거운 셈이죠. 문제는 이 무게로는 산둥함에서 도저히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외교안 보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의하면 스키점프 방식 활주로에서 항공기의 최대 발사 중량은 30톤으로 제한될 것이며 젠15 전투기는 연료와 무기를 모두 적재할 수 없어 짧은 거리에서 간단한 임무만 할 수 있을 것이랍니다. 결국 젠15보다 훨씬 무거운 공중급유기나 조기경보기와 같은 대형 특수지원 항공기는 아예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죠. 산둥함은 항모전단이 아니라 전투기 수송함 그 이상으로 활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야오닝호와 산둥호가 쌍항모 훈련을 하였다고 계속 선전하며 남중국해 일대와 서해에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대의 함재기로 제대로 된 쌍항모 훈련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중국 내부에서도 종이호랑이 격인 이 항모전단을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일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대양 굴기를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5에서 6척 정도 항모를 더 만들어 독자적인 항모전단 구축에 힘을 쓰겠다고 밝히고 있고 함재기도 별도로 개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항모부터는 전자식 사출기를 탑재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상당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전력을 보유하려면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은 모두 캐터펄트를 갖췄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의 캐터펄트는 증기로 움직이는데요. 1992년에 실전 배치된 조지 워싱턴함의 경우 4개의 캐터펄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초마다 함재기 한 대씩 이륙이 가능합니다. 2013년에 진수된 제럴드 포드 함부터는 전자기 추진 캐터펄트로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까지 캐터펄트 기술이 없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이 독보적입니다. 프랑스도 자국의 항공모함인 샤를 드골함을 만들 때 캐터펄트는 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중국은 캐터펄트를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썼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지난 4월 중국 항모 랴오닝호는 미군의 USS 아메리카호 강습 상륙함과 만나는데요. 당시 USS 아메리카호에는 11대의 F-35B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USS 아메리카호는 전혀 양보하지 않고 항공모함과 직접 대치했습니다. 미군은 이미 중국 항공모함의 허와시를 간파하고 있던 것입니다. 중국산 무기 가운데 가장 안습은 탱크입니다. 중국의 탱크는 화력과 방어력이 많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몇 년 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탱크 바이애슬론에서 중국 탱크는 흑역사를 기록했습니다. 탱크 바이애슬론은 여러 국가의 탱크들이 참가해 장애물을 통과하고 목표물에 포격을 하는 실력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주력 전차인 96식 B로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탱크가 장애물 구간을 달리던 중 보기륜 하나가 빠져버렸습니다. 전 세계의 군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개망신을 당한 것이죠. 대회를 참관한 러시아 군사 전문가는 중국 탱크의 포탑엔 아무것도 없다고 적었습니다.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
외부 연료 탱크와 장갑 등을 제거해 무게를 줄인 겁니다. 그는 중국 탱크의 트랜스미션에 문제가 있고 엔진 최대 출력이 1200에서 1300마력이라고 했으나 1000에서 1100마력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무기들은 대부분 구소련의 무기를 카피한 것입니다. 독자 기술로 만들었다는 무기들도 서방에 스파이를 보내거나 해킹을 통해 몰래 카피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자국 무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새로운 무기들을 선보일 때마다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곤 하죠. 최근 전자식 캐터펄트를 달고 핵항모로 만들 거라던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 최초 설계보다 점점 커지고 있다는 위성사진이 찍혔습니다. 캐터펄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에 활주로를 더 길게 만들어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은 더 작고 효율적인 장비를 채택하는 추세에 반하는 것이죠. 소련은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하다 결국 연방이 무너져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지금 중국을 보면 딱 그때와 비슷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